네, 오늘도 저희 열한평균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에요.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또 이 시장을 뒤흔들 트리거가 될 것 같은 이런 뉴스들이 좀 의미심장한 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니까 이 부분부터 저희가 한번 좀 볼게요. 오펙 플러스가 네. 이제 아예 증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감산 쪽으로 가게 됐네요, 결국은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예. 오펙 플러스 그 정례 회의 끝나고 나서 감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건 월가에서는 지난달에 하루 10만 배럴 증산 8월에 그래서 이제 이달에 그걸 시행을 해왔는데 그래서 월가는 그 정도 현상 유지나 아니면 조금 더 늘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한 모양인데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하루 10월 기준으로 해서 하루 10만 배럴 감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그 2020년 4월 이후에 그 감산이 처음입니다. 네. 그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그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산 결정은 우리가 가진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Simple tweak, 간단히 비튼 거다. 이게 오펙 플러스가 앞으로 그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 주도적으로 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펙이 얘기하는 안정은 유가가 높은 거죠. 그렇죠. 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오펙이 조금 이제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런 이런 행동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난 3개월 동안 선물 가격이 네. 한 20% 이상 빠졌죠. 많이 내려왔죠. 예.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데가 중국인데 중국도 7월 기준으로 해서 그 석유 수요가 한 10% 줄어서 한 2년 사이에 네. 최저가 되니까 이제 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소 가격 그 상한제 상한제 있잖아요. 러시아 거기 관련돼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참 여기 그 로이터가 하나 더 그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덧붙인 게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사우디가 사실상 의장국인데 네. 사우디 에너지 장관한테 언제든지 당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소집해라. 이런 예. 권한도 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동안에 지금 바이든이 뭐 사우디에 가서 뭐 이렇게 망신당하고 왔는데 네. 이제 사우디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건데 그래서 다음 달 회의는 10월 5일로 예정됐는데 그 전에도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그 노바크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 TV에 회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유가를 인위적이 아니고 시장 수급에 따라서 조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P 분석은 지금 이란 핵 협상,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지금 막판 단계. 물론 네. 조금 좀 기싸움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란 석유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루 한 100만 배럴에서 네. 130만 배럴 네. 정도가 당장 나올 수 있으니까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감산 결정하면서 그것도 계산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오펙의 지금 이런 결정들을 하고 그 상한제, 유가 상한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유가 산하제 지난 토요일 날 G7이 그 화상 재무장관 그렇죠. 화상회의 하고 네. 나서 네. 이제 공동성명을 냈는데 그 실행하기로 합의를 네. 했다. 그런데 거기다 또 한 게요. 그 효과를 잘 보고 또 조정할 수 있다는 식의 약간의 여지를 뒀습니다. 그렇지만 소식통 얘기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 비용은 더 웃도는 수준으로 책정을 할 거다. 약간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그런 힌트를 줬는데요.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G7이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사실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 지금 석유를 러시아 원유를 많이 사는데 거기가 참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여기 대해서 독일 재무장관이 회의 끝나고 나서 당시에 기자들이 중국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까? 했더니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부총리 얘기는 자기가 듣기는 최소한 오펙 플러스, 그다음에 중국, 인도 어디도 여기 참가하고 싶다는 의향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선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도 G7이 이렇게 석유 수급 안정 문제를 논의한 그 자체는 참 의미가 있다. 네. 이건 살짝 네. 비꼬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크렘린궁 대변인도 가격 상한제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러시아 원유 못 받을 각오해라 경고를 했고요.
그러면 이런- 아무래도 아시아 쪽으로 많이 넘어오겠네요. 예, 러시아 네. 에너지 장관도 어제 그 브라지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기자들한테 지금 우리는 유럽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 같지가 않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가스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아시아 쪽에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럽 쪽은 좀 헷갈리는 대목이네요. 왜냐면 러시아가 가스 안 준다 그러니까 가스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유는 또 안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유는 지금 뭐 네.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조금 내부적으로 잘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원유 쪽은 좀 상황이 나은 건가요? 글쎄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보니까요, 독일 네. 같은 경우도 가스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높고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 전력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이 가스에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우리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스와 상대적으로, 원유를 예. 가스와 원유를 하루 아침에 이렇게 뭐 대체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면서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그 독일 그 강요 얘기를 보니까 우리가 무슨 러시아 그 가스에서 독립하려는 걸 추진을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네, 솔직히 그렇겠네요.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 부분은. 예. 네. 그리고 러시아 그 에너지 장관 얘기도요. 유럽이 2027년까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스로부터 뭐 의존해서 탈피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건 아는데 지금 현물 가격 추이를 봐라. 그게 녹록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유럽이 지금 LNG 생산을 늘리는 미국에만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데 미국 글쎄 잘 믿어봐라 이런 식으로 좀 비꼬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크렘린궁 대변인도 어제 그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자들 그 회견하면서 러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도 재밌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로이터가 전했는데 아데모 미국 재무부장관 네. 이 사람이 이제 칼잡이 노릇하지 네, 않습니까? 맨해튼에서 금융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중국하고 인도가 유가 상한제에 동참하길 희망한다. 그러면서 희망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한다는 네. 겁니다. 본인이 네. 그러면서 설사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인도하고 중국이 유가 상한제를 잘 활용하면은 러시아 석유 구입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간질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사더라도 싸게 사서 네. 그러니까 러시아 좀 괴롭혀라. 네, 이러면서. 당신들도 하는 김에 잘 우리들도 이용하면 싸게 살 수 있지 않냐? 얘네들도 크게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좀 호소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뭐 사실 그렇네요. 뭐 일리는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네. 네. 과연 이제 이 나라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월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뭐 오펙 플러스와 오펙 플러스 이게 나오기 전에 직전에 이제 G7 그 재무장관들이 네. 유가 상한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나왔고 결국 이렇게 보면 오펙 플러스가 자기네들이 어떤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수요국들에 의해서 좀 유가의 어떤 패권이라고 할까요? 주도권 이런 거를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걸 계속 보이는 건데 월가에서 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오펙 플러스 곱게 안 볼 것 같아요. 네. 월가 분석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밀고 당기는 전략을 당분간 계속 구사할 것 같다. 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 차타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봤습니다. 8월에는 10만 배럴 증산했죠. 그리고선 그때는 소비자의 우려를 고려한 건데 이번 감산 결정은 생산자 우려를 고려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을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식의 밀당 그런 포맷을 계속 사용할 것 같다 그렇게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가스프롬도 그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도 무슨 뭐 문제 있다고 해서 또 그 차단한 걸 연장을 했죠. 네. 이런 걸 또 상기시키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좀 원유 선물 시장에 대한 그 움직임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지금 콜 옵션 거래를 그 블룸버그가 전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한 서부 텍사스주 기준으로 해서 124달러나 125달러 콜 옵션이 주로 거래가 됐었는데 네. 오펙 플러스 그 감산 결정 나오고 나서 내년 1월분 브렌트유 기준으로 200달러 콜 옵션 거래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네. 그만큼 유가 상승을 베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 뭐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거를 보는 모양인데 일단 오늘은 그 유가가 좀 새벽에 좀 빠졌죠. 그 직후에는 올랐다가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중국 그 석유 수요 같은 게 네. 아니냐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원유 선물 시장하고도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볼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유가 상한제라는 건 유가 상한제를 이제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뭐 선진국들이 참여를 하면 그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제한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물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상승 쪽을 좀 많이 본다. 오펙 감산 이후에. 지금 뭐 골드만삭스도 보니까 내년 그 유가 평균 한 배럴 한 $125 정도로 보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자우전 원유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투기 세력에 대해서 네.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그런 태세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또 사우디는 아시아 정유사에 공급하는 그 유가를 좀 떨어뜨리는 걸로 그렇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블룸버그가 오늘 새벽에 전했는데요. 사우디가 주는 게 이제 주로 아랍 라이트유인데 10월분을 이달분에 비해서 배럴당 한 거의 $4 정도 낮춰서 주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유가가 지금 뭐 좀 정신이 없네요. 네, 그 네. 수요 쪽에서도 정신이 없고 오펙의 움직임, 또 러시아의 움직임, 또 워낙 뭐 저 변수가 많아서 그런지 네. 지정학적 변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네. 자전 서구시장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게 좀 안정되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마음 이게 놓고 있기에는 가격은 네. 좀 안정적인데 유가가 항상 $120 네. 수준에 갈 수 있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경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독일이 가스난에 지금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어떤가요? 그래서 그동안에 독일 쪽에서도 이제 원전이 3개가 남은 게 있고 원래는 연말까지 그걸 완전 가동 네.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독일도 이렇게 막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지 말고 원전을 좀 더 오래 쓰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네. 모양인데 일단 탈원전 기존은 네. 유지를 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하베크 부총리가 이 사람 이제 경제기후보호 장관도 겸하고 네. 있는데 그저께 회견을 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탈원전 하기로 했던 기조는 유지한다. 대신 남아있는 원전 3곳 가운데 2군데는 내년 4월 중순까지는 예비 전력원으로 유지를 네.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비상시국에 대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지만 이 남은 3개 유전 원전에 새로운 연료를 장착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내년 4월 중순 이후에는 예비 전력원으로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기를요. 원자력은 지금도 앞으로도 위험한 기술이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이 몇십 년간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준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덧붙여서 원자력으로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지금 독일이 상당히 궁금했지 않습니까? 독일도 네. 결국 탈원전 기조에서 네. 물러나는구나 했는데 네. 역시 독일은 확고합니다. 지금 독일은 전력 생산의 가스 수입 가스 의존율이 한 15%.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런 걸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원전 쪽으로 좀 기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일반 이제 뭐 시민들도 문제입니다만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죠.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독일도 지금 가스 배급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소유럽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가스를 배급한다는 건 참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었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풍요의 시대는 지났다. 뭐 이런 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참 유럽 하면 우리는 굉장히 여유로움과 네. 느긋함과 뭐 그런 건데 이제는 유럽이 그야말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추울 것 같아요. 올 겨울은 정말 걱정됩니다. 왜 우리 추운 영국 겨울이 가면 좀 올까 봐. 춥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유럽 생각하면 가스 없어서 좀 추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영국 얘기도 뒤에 좀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게 있긴 한데요. 예.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이제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렇게 뭐 탈원전 독일 같은 데도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 끊는다고 하고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또 시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서 뭐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네. 지금 독일 매체 보도를 보면요. 유럽 연합이 앞으로 이를테면 뭐 팬데믹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대유행한다거나 무슨 뭐 이런 식의 그 지정학적 위기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그 기업 생산을 통제하는 것을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예. 건데요. 네. 그 극단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회원국의 주요 물품의 전략적 재고 확보를 의무화하고 기업 생산 활동에 당국이 직접 개입해서 이거는 뭐 생산을 더 해라. 이거는 뭐 좀 순위를 낮춰라.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는데 물론 일부 예외는 둔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유럽연합 내수당담 집행위원 얘기가 코로나 위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그런 교훈이 명확하다. 네. 그래서 우리도 위기 시에 이런 식으로 핵심 전략 물품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뭐 IT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그 국방 물자 생산법이라는 걸 몇 차례 발표했죠. 네. 마스크 뭐 먼저 생산하게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그런 미국의 그 국방 물자 생산법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좀 따라가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유사시에 대비하려는 그런 모습이 강한데 예. 참 조금 이거는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좋은 의미의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이제 네. 어려움이 많이 이제 쌓이니까. 예. 그 영국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고 지금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영국이 지금 그 트러스 총리가 이제 정식으로 네. 이제 여왕한테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오늘 새벽에 연설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첩첩산 중인데 월가 쪽에서는 뭐 새 총리 출범하자마자 뭐그 평가가 굉장히 박하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영국이 1976년에 IMF 구제를 받았네요. 아, 그런 적이 있었군요. 네. 아. 영국이 아주 예전 얘기죠. 예, 옛날 네. 얘기죠. 되니까. 예. 그랬는데 지금 그 미주호 증권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영국이 또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전락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제 약간의 개연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영국 중앙은행이 이달 초에 그 금리를 50bp 올려서 1.75%로 했는데 지금 이 미주호 증권 쪽에서는 이거를 한 5%까지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그 트러스 신임 총리가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라는 그런 아주 공약을 내놨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특히 다음번 선거에서 노동당이 만약에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구제 금융 시나리오가 더욱더 그 시나리오가 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도이체방크 전략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영국이 그 공격적인 재정 지출하고 지금 에너지 충격 심각하죠. 그 다음에 파운드 하락까지 겹쳐서 70년대 중반처럼 그 IMF 구제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고 본다 하면서 현재로서는 몇몇 방어막이 있지만 그 리스크는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영국의 대외 적자가 10년 평균 수준을 회복하려면은 파운드화 가치가 지금보다도 한 15% 정도 더 떨어져야 된다고 또 이 사람은 그렇게 봤습니다. 네. 영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요. 영국이 예. 그 유럽 쪽 나라에 비해서도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또 긴축적으로 가지 않고 또 반대쪽 얘기가 자꾸 나오고 네. 하니까 지금 경고음이 이제 좀 더 커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저희가 이제 영국 한때는 정말 저희가 우리나라 그 세계사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었고, 사라지지 않는 예. 네. 굉장히 사실 근데 그만큼 요즘에 유럽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저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이제 비춰보면 유럽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상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영국이 그동안 그래도 그 한동안 어려움에 있다가 그때 뭐 브렌트 석유 나오고 다시 금융시장 부활시키고 하면서 진짜 화려하게 부활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어려움에 좀 직면했다 이렇게 근데 봐지네요. 러시아가 이렇게 그 유럽을 아주 그냥 굉장히 흔든 건데요. 네, 그런데 지금 또 보면은 러시아도 지금 뭐 속이 온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이 러시아 내부 문건하고 여러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하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에 비밀 회의를 했는데 네, 그때 뭐 경제가 우리 경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루브라 네. 그 달러하고 유로 외에
어떤 그 다른 통화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어떠냐 뭐 그런 문제도 논의를 한 걸로 그렇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환 쪽이 좀 힘들긴 힘들겠죠. 지금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예. 러시아 외환은행 보유고가 외환 보유가 6,400억 달러인데 한 절반가량이 지금 동결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이거 가지고 더 안 되니까 이를테면 뭐 리라, 터키 리라, 그다음에 뭐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이런 인도 루피와 같은 거를 좀 최대 한 700억 달러어치를 확보를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여기 대해서 러시아 경제장관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러시아 루브라 가치가 지금 달러당 한 60 내외로 너무 버거운데 네. 한 뭐 70에서 한 80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재정 부담이 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또 예. 경제 개발 장관은 또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블룸버그가 인용한 그 내부 문건을 보니까요. 러시아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심각하게 위축될 것 같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릴 거로 네. 자기들도 보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건데 지금 블룸버그 기자가 러시아 중앙은행하고 러시아 재무부에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저번에도 저희 그 기자님도 좀 설명해 주셨지만 러시아 경제가 멀쩡할 리가 없죠. 네. 그렇죠. 네. 멀쩡할 리가 없죠. 왜냐면 외국 투자들이 지금 다 멈췄고, 다 빠졌죠. 예,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는 러시아가 쥐고 공급을 좌지우지하지만 러시아가 수입해야 되는 것들도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 지금 생산이 지금 내수 생산이 엄청 형편없을 무너졌을 거라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게요. 그 외부의 공개는 본인들이 안 하고 있지만, 네, 이게 분명히 타격이 없을 수가 그러니까 없는데요. 결국은 10년 걸린다는 게 그 큰 허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투 경기에서도 보면 뭐 어느 한쪽이 이길 수도 있지만 그냥 보십시오. 끝나면 막 피투성이에 그냥 뭐 다 그런 게 전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외환보유고도 저번에도 그런 얘기 많이 그렇죠. 나왔지만 네네. 달러를 동결하니까 네. 방법이 없잖아요. 외환보유고라는 게 어려울 때 쓰려고 있는 건데 어려울 때 진짜 못 쓰게 되니까 실제로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겠죠. 엄청나게 네. 줄었는데 이제 더 줄이겠다는 건데 중국 위안화를 사는 거는 뭐 한 음.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뭐 리라나 뭐 사우디 이런 걸 사면 위기가 오면 그쪽도 나빠질 텐데 오늘 그게 새벽에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네. 중국이 러시아하고 이제 그 에너지 거래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서로 루브라 위안화를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네. 쓰기 시작했다는 건데 뭐 그건 이미 예상이 됐던 예. 건데 지금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통화 이렇게 디커플링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게 서로 버티는데 한계가 있는 건데 그렇죠. 중국 위안화는 아무래도 그냥 국제화는 안 돼 있으니까 리스크도 크고요. 리스크도 네. 크고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만 이렇게 쓰는 거지 진짜 큰 금융 위기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의미가 그렇죠. 점점 떨어지니까 네. 러시아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예. 지금 뭐 킹달러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 그게 달러가 무슨 예뻐서가 아니라 진짜 그거 어쩔 수 외에는 달리 없으니까요. 방법이 없지 네.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달러 이렇게 올랐는데 러시아 달러 다 팔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저희 참 국제 뉴스가 그 상반기도 그랬지만요, 하반기 들어서면서도 정말 점점 더 중요하고 정말 더 중요합니다. 네. 세상이 정말 갈수록 너무너무 빠르게 예. 각박하게 변합니다. 예. 예.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 국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